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가계 지출비 중에 교통비 부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소 20% 돌려받을 수 있고요.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받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입자가 총 107만 명을 넘어섰고요. 신규 카드 발급 신청자도 2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 신청이 특히 많다고 하는데요.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환급을 받고요. 신용카드는 다음 달 결제 대금에서 적립액이 자동 차감되고요. 선불형 충전식 카드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건 해당 카드사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K패스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이번 달 기준으로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 40여 곳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근데요, K패스 인기를 틈타서 벌써 사칭 앱이 등장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앱이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데요. K패스 공식 앱에선 이런 광고 표출이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포한 공식 앱을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5월 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날씨 때문에 제주 마늘 작황에 비상이 걸리면서 농가들이 기자회견에 나서고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데 이 소식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과몰입과 집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싸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매에 참여할 때 감정평가사를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 등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대표 양념 채소인데요. 지금 남부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 이 마늘이 한참 자라고 있는데 재해 수준으로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잦은 비, 낮은 일조량 같은 날씨 환경의 영향 때문인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제주 지역 마늘 생산 현장의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마늘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네, 제주 지역의 마늘 작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확을 보름 정도 앞둔 가운데 피해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마늘을 파종한 이후부터 비가 많이 왔고요. 그에 따른 일조량 부족 상황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급격히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이상기후 속에 현장에서 마늘 농사를 해온 것입니다. 급기야 지난 월요일 4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와 마늘협회 제주도 지부가 마늘 생장피해에 대한 재인정과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마늘 재배 면적 중 절반 이상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날씨 문제로 농작물마다 피해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농정에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리고 마늘 재배 피해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온 탓에 습기가 많다 보니까 뿌리가 썩었고요. 그래서 물인병 발생한 곳이 많았습니다. 또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마늘 현상도 마늘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빠르면 5월 초순, 그리고 일반적으로 5월 중하순부터 마늘을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이 임박한 시기인데요. 네. 정상적인 재배 환경에서는 이맘때쯤 땅속의 마늘이 영양분을 축적하면서 굵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몸집을 키워야 할 마늘이 짝을 또 틔우면서 생장을 하다 보니까 양분은 양분대로 소모하고 또 마늘이 여러 쪽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요. 예. 이런 2차 생장을 한 마늘을 뽑아보면 마늘 같은 모습보다는 쪽파 같은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품성 없는 마늘이 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농사를 지으면 들어가는 비용도 급증하거든요. 네. 생산비를 더 들여 키운 마늘인데 정작 내답할 게 없으니 농가 소득에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 마늘 재배 현장이 재해 상황과 지금 흡사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주 마늘밭에만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전남의 마늘 주산지인 여수, 고흥, 무안 등 물론이고요. 경북의 고령, 또 경남의 창녕, 남해 하동 등의 지역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한 2차 생장, 그러니까 벌마늘 피해와 무리병 발생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포정거래라고 해서 밭에 있는 채로 몽땅 사고 파는 이런 포정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고요. 네. 산지 유통인이 제시하는 가격도 생산비를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시세라고 합니다. 마늘 농가 입장에서는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마늘 재배 농가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요구를 한 건가요? 예, 기자회견은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지만 전국 곳곳의 마늘 재배 농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 마늘의 2차 생육 같은 이런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이상기후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재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달라고 했고요. 또 마늘 농가들이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피해 마늘의 전량 수매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마늘 생산량이 연간 한 3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 생산량의 10%인 3만 톤 정도는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보관했다가 마늘 수확량이 적을 때 이 수급 안정용으로 방출해서 가격의 등락폭을 줄여달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 농민들의 울분은 이 최근 정부가 농산물 수입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도 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주 마늘 수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3,200원이었는데 이건 생산비에도 미치지 않는 대폭락 가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마늘을 싸게 구매한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 가격이 지금도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넘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마늘 최종 소비자 가격의 84%가 유통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주요 채소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수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 현실을 정부가 바로 잡아달라는 당부도 이번 기자회견에 담겨 있습니다. 네, 마늘 주 산지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또 궁금하네요.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시일 안에 지자체로 피해 조사를 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늘 주산지에서는 이미 피해 면적이 취합됐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 피해 면적이 대부분 국고 지원 기준인 50헥타르를 뛰어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가 곧바로 피해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늘의 2차 생장 피해 원인이 잦은 강우, 낮은 일조량 이런 이상 기후가 원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정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기후로 국내산 마늘 수확량이 줄어들면 또 가격에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 마늘 수입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예, 현장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마늘의 자급률은 지난 2021년 기준 85% 수준입니다. 자급률이 낮을 때는 70%대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평년을 기준으로 마늘은 국내 수요량의 한 15%는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 마늘 중에서도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2022년에 이 수입 마늘 중에서 99.6%가 중국산 마늘이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양념채소류인 고추, 마늘, 양파 모두 중국산 의존도가 높지만 이 중에서도 마늘이 가장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에는 또 중국 현지에서 마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 여파로 전년 대비 수입량이 다소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국내 마늘 재배 면적의 증감 추이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마늘 재배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산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어렵잖아요. 이 마늘 재배 농가들이 이번 이상기후 피해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마늘 농사 굉장히 힘든 농사인데요. 농민분들이 너무 고령화됐고요. 또 생산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도 마늘 재배 면적이 감소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국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분은 또 수입량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마늘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농업소득이 안정돼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발생하는 생육 피해는 정부가 좀 발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오늘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몰입과 집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몰입과 집착.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같은데 근데 이 용어를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네, 뭐 당연히 과몰입, 집착은 딱 들으면 어떤 거다 하고 다들 아실 텐데 네. 사실 두 개는 좀 같은 스펙트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활동이나 사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과몰입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연히 너무 깊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밤을 샌다든지 아니면 일에만 몰두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과몰입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집착인 좀 더 심한 경우고요. 사람에 대한 집착은 관계를 해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착 자체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 과몰입이요.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혹시 설명이 되나요? 네, 뭐 예. 어떤 심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앞에도 뭐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한 가지 현상이 꼭 한 가지 부위랑만 관련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부위와 함께 관련이 돼 있기 마련입니다. 과몰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과몰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독이랑 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중독 회로라고 불리는 뇌의 보상 회로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보통 우리가 어떤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계속 유발하게 되죠. 예를 들면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할 때 느끼는 짜릿한 즐거움이 있으면은 바로 이 과몰입에서 일어나는 이런 보상 회로가 과하게 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뇌의 이제 앞부분에 있는 부위거든요. 네. 이 부위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사결정과 자제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과몰입 상태에서는 이 부위의 기능이 좀 약하게 되니까 이성적인 절제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서 또 과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몰입과 집착이 개인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 과정도 궁금해요. 네, 과몰입과 집착은 심리적으로 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네. 여러 심리적 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일단 먼저 불안정한 자아감과 연결돼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불안정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외부 요인과 성취에 의존하게 만들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는데 이런 이유는 자신의 자존감을 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좀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갈망과도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연관돼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몰입과 집착이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나 대상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존성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집착의 대상에 좀 자기를 투영하게 되고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제가 듣다 느끼는 건데 그 애착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애착을 내가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세상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데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착 관계를 우리 부모와 잘 형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예. 물론 이제 성인 돼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루면서 신경 쓰면서 노력해 나간다면 바뀔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다만 어릴 때의 어떤 영향이나 환경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부모님이 된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과몰입이나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이나 심리적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다양한 심리와 행동을 만들어내는데요. 행동적으로는 특정 활동이나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간 투자를 하고 또 반복적으로 대상과 관련된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강박적인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일에 대해서 과몰입하는 사람은 야근 자주 하고, 예, 그 다음에 주말에도 일을 멈추지 않고 이런 경향이 있고요. 확실히 일은 아니에요. 아니시군요. 예, 절대 아닙니다. 예, 건강하십니다. 사람이 집착한다면 특정 인물의 SNS를 자꾸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죠. 심리적 증상으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과해질 경우에는 불안해지거나 또 우울해지거나 자존감 저하 같은 것이 흔히 관찰되기도 하고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 과몰입이 또 그 보기에 따라 장점이 있잖아요. 그 네. 어떤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한달지 네. 창의적인 일을 할 때 네네. 좀 이제 시간 투자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네. 도움되는 면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몰입이라는 현상 자체가 꼭 나쁘게 볼 현상만은 아니거든요. 적절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최근에도 몰입이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이게 이슈가 되면서 뭐 책도 나오고 여러 좀 그런 그래요? 얘기가, 그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무엇인가에 몰입한 상태는 이제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뇌의 전전두엽 회질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좀 창의적으로 도파민이 뇌에서 자꾸 분비가 되다 보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들 하기도 하죠. 실제로 유명한 화가나 예술가들은 작업하면은 그냥 우리가 회사 출근하듯이 정적을 끊어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면서요? 하루 종일 하거나 밤을 새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너무 과하게 되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몰입이나 집착과 관련된 좀 정신 건강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독이죠. 중독 질환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이나 뭐 인터넷 중독 같은 그런 질환들이고요. 이러한 중독은 특정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나 그 활동을 수행했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쾌감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관심에서 시작했다가 과몰입과 집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병의 정도가 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증도 마찬가지죠.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반복적인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집착을 만들어내는 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무섭습니다.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그렇군요. 뭐에 좀 집착을 하시나요? 요즘 좀 게임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요. 네. 예. 근데 뭐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게 병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내가 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는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생활의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하기는 하는데 좋아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출근을 못한다. 그러진 않죠. 아침 라디오 방송 늦는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은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확인하긴 하는데요. 그럼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네,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한데요. 이 그쵸. 특정인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맞아요. 그 연예인 뭐 사생팬?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단어를 알 정도면 진짜 이거 좀 흔하다는 건데. 그렇죠. 이 건강한 팬심이 그 팬심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싫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건강한 팬심과 스토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강한 팬심은 이제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팬들은 뭐 그의 작품을 즐기고 또 행사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건강하죠. 제가 오래 봤던 우울증 환자분이 떠오르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제 아이돌에 빠져서 소위 뭐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막 좋아하고 뭐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좀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만 지내시면서 이게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시다가 팬클럽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와,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순기능도 있는 거죠. 하지만 유명인이나 공인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이런 건강한 팬 문화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 사생 팬 활동이라고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막 계속 집 앞까지 쫓아다니고 집 앞까지 예. 따라가고 막 택시 타고 가면 막 쫓아가기도 하고 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들의 어떤 개인적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항상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중은 항상 뭔가에 좀 과몰입하고 네. 또 아주 열광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푸바오에 대해 열광하는 분위기 같은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푸바오 열풍이 한번 왔다 갔는데 네. 예, 분명히 이제 사회적 분위기나 대중매체가 개인과 집단의 과몰입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그 대중매체나 아니면 좀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런 게 갑자기 빠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다들 좋아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생각하다가 이제 결국 빠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뭐지? 곰한테 그렇게 그런가? 맞아요. 처음엔 관심이 크게 없다가 네. 다들 이렇게 푹 빠지니까 나도 좀 너무 뭔가, 귀여운 거예요. 귀엽긴 하죠. 어느 순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몇 그러니까요. 시간째. 맞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또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정체감을 찾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트렌드나 이슈가 대중의 관심을 끌 때 자꾸 이제 동참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런 과몰입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니까 어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게 만들어주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요, 내가 과몰입이나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들으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균형이 무너져 있는지 이것 균형이 때문에 어려운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느라 집착하느라 이것 때문에 균형이 무너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매 시기마다 뭔가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균형일 수 지금은 있거든요. 게임이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좀 특정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잘 안 되거나 하는 균형이 무너지는 게 과몰입의 신호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활동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 되어서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자꾸 생각이 자꾸 나서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집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셋째는 감정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변화. 예. 당연히 과몰입과 집착의 상태는 평온하지는 않거든요. 감정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과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일 거니까요. 내가 평소랑 다르게 무언가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관심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타인의 피드백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좀 이상하다. 너 요새 왜 이렇게 좀 거기에 자꾸 꽂혀서 살고 있냐, 네네. 집착하고 살고 너 너무 있냐라고 심하다. 네, 그런 네. 피드백을 주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신호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리 문제가 좀 특히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보다 주변에서 자기를 자주 관찰하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보다 좀 더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징후를 인지하는 것은 좀 건강한 자기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몰입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상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상적인 노력은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좀 생활 습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몰입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신경 쓰이는 게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 하루에 좀 선명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좀 과몰입이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하루 일과를 꼼꼼하게 계획하고 각 활동에 할당된 시간을 엄수하는 시간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제가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생활 리듬을 먼저 유지를 해라. 밤에 적절한 시간에 자고 깨는 시간은 또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낮밤이 좀 바뀌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수면제나 이런 약을 써서라도 좀 수면 리듬을 가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일상 리듬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낮에 하는 활동이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낮에 출근하고 뭐 저녁에 퇴근하고가 일단 다 정해져 있는데 또 그런 게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금방 또 리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오전이나 오후 저녁에 어떤 스케줄을
해보자. 오전에는 뭐 산책하고 뭐 점심 때는 어디 도서관을 갔다 오고 저녁에는 뭐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러라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정기적으로 좀 네. 내가 어떤 특정 활동들을 좀 만들어내서 스케줄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도 자주 하고요. 이런 사회적 지지만 잘 활용함으로써 고립되어서 과몰입하거나 집착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잘 네. 왠지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 갖고 있는 문제라.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와닿았던 것 같은데 어른의 성장법 오늘 과몰입과 집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요즘 이 고금리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매 물건이 많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경매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요즘 경매 시장 공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경매로 재테크할 때 감정평가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한번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경매에 관심 많은데 네. 책도 한 두세 권 읽어봤어요. 어유 그러셨어요. 전문가? 하지만 아니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바로 덮었다. 근데 요즘 경매에 관심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경매 물건이 많아서 관심 가져볼 만한 시기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가 엄청나죠. 지속이 됐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를 겪었죠. 그러면서 경매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채무를 갑자기 이제 대출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감당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네. 또 이제 최근에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심리들이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들이 뭐 아파트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 좀 시가 대비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투자 수단으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매 물건이요. 보통 시세보다 얼마나 싸다고 봐야 돼요? 경매가 한 번만에 낙찰이 되지는 않고 이 경매가 회차를 진행할수록 뭐 싸지는 거 20%, 아니에요? 네. 30%씩 이 지역에마다 다른데 그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원래 시가가 1억 원짜리였는데 1차 경매에서 낙찰이 안 됐다. 그럼 다음 회차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한 20% 까지면은 이제 8천만 원 되고 또 그 다음 회차로 가면은 8% 6,400만 원 되고 이렇게 낮아지니까 회차 넘어갈수록 시가보다 많이 싸지게 되죠. 네. 그 경매가 있잖아요. 네. 딱 네네. 나오는 거. 그거는 원래 감정평가사가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감정평가사가 경매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이 법원에서 감정평가 회사에 직접 그 경매 연계 물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의뢰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법원이 의뢰를 하는 거군요. 예. 예. 그럼 그렇게 의뢰를 받은 물건 중에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네. 최근에 그 의뢰받은 아파트 경매 감정이었는데요. 등기부 보니까 이제 소유자였던 이모 씨가 2021년 초순에 그러니까 8억 원의 이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을 한 2021년에. 5억, 예, 5억 정도 껴가지고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뭐 지금까지 가격을 이제 쭉 보니까 이분이 샀었던 때가 이제 가장 고점이었던 시점이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2021년. 예. 주식이나 아파트나. 그쵸. 예. 네. 근데 슬퍼집니다만. 그때는 예. 대출 이자가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도 뭐 이렇게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리고 더 오를 거라고 그렇죠. 그때는 기대를 했죠. 맞아요. 예. 근데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완전 그 수직 상승을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만약에 3%였다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이자만 한 120만 원 정도 이제 부담하면 됐었는데 이자가 5%로 오른다 그러면 벌써 한 210만 원 뭐 이야.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 두 배인 거죠. 그렇죠. 예. 거의 더블인데 네.
내가 이제 매월 소득이 일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출 이자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 혹은 뭐 내고 있는 돈의 2배가 된다. 이러면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연체가 이렇게 지속되면은 돈을 빌려준 쪽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죠. 아, 연체가 고금리의 대출이자 무섭다고 이제 120에서 210으로 그러게요. 예, 실감이 납니다. 영끌족들 물건이 다 경매로 나왔다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런 기사 많이 나왔죠. 예,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물건의 경매가를 얼마로 정할지 그 감정평가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시장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서서 소개했던 그 이모 씨의 경우에 2021년도에는 이제 8억에 샀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되는 현황을 보니까 한 6억 후반에서 뭐 정말 잘하면 한 7억 정도 그 정도 나오는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매 평가를 할 때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의 현재의 시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얼마인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하면서도 보통 대출 끼고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출 감정을 또 받게 됩니다. 그 대출 감정 받은 그 금액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 매물은 얼마나 나와 있는데 뭐 최저 매물은 얼마이고 최고 매물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조사해서 네. 현재 팔리면 얼마에 팔릴까 이런 시세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얼마에 샀나 그리고 과거의 가격과 얼마에 팔릴까 미래의 가격 그렇죠. 네, 담보가액까지 여러 가지가 다 반영돼서 이제 경매가에 나온다. 네네. 이건데. 근데 경매가는 시세보다는 좀 싸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앞서 경매가와 시가 차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매 평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조금 높게 평가가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경매 감정을 의뢰를 받으면 이제 뭐 등기부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경매가 왜 들어오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뭐 채무는 그것까지 봐요? 얼마고 그럼요. 네. 예. 채무가 얼마인데 경매 신청은 누가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보다 보면은 담보대출 받은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땡땡 신용카드 회사에서 뭐 2천만 원, 뭐 어디 보험 회사에서 뭐 4천만 원 이렇게 가압류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채무가 예. 담보 대출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또 이제 지인들 간에 돈거래하면서 부동산 내가 이거 저기 담보로 줄게 해갖고 이렇게 그런 채무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채무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안타깝죠. 근데 물론 채무가 얼마인가 그거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경매 특성상 또 한 번만에 탁 낙찰이 안 되고 또 유찰이 계속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경매 감정을 이제 저의 경우는 일반적인 시가보다 살짝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7억 원 경매가로 나온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네네. 하면 이제 입찰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네. 얼마에 사겠다. 이때 얼마를 써야 하는 걸까요? 나는 한 5, 6억에 사고 싶은데. 얼마 쓰고 싶으세요? 저요? 경매. 한번 놀라운 가격 보실래요? 네, 얼마를 써내야 되는 건가요? 예. 경매 감정가가 7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입찰해야 되는 금액이 7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7억 예. 원보다 1원이라도 내가 낮은 가격을 썼다 그러면 무효가 돼요. 근데 예. 감정가 7억 원으로 시작된 그럼 1차 아무도 안쓸것 경매에서 같은데, 예. 그렇죠. 아무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좀 시가보다 싸게 시세보다 싸게 사야지 경매 그러니까요.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 한 번에 낙찰을 안 받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회차로 넘어가면서 20% 혹은 이제 30%씩 차감이 되니까 그런 거를 노리고서 그럼 다들 웬만하면 잘 안 쓰겠네요. 처음에를 이제 정말 좋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유찰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경매 투자자의 심리죠. 예, 그러면 이제 회차로 넘어갈 때는 감정평가 다시 안 받는 거죠? 네. 그냥 차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재감정 안 하고 일률적으로 이제 퍼센트 차감이 되는데 뭐 30% 차감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아까 그 감정가 7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다음 회차에 4억 9천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는 이제 얼마 쓸까요? 그때 전쟁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5억 쓰는 사람도 있고 6억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6억을 써도 내가 뭐 원래 7억짜리 아파트니까 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저 같으면 유찰되길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싼 가격에 네. 살 수 있길 바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작전이겠죠?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그렇죠. 예. 눈치 게임 하면서 그렇죠. 그 낙찰가가
1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이걸 뭐라고 하나요? 고가 낙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최근에 경매 낙찰을 너무 높게 받았다고 이제 연락이 온 분이 있었는데 아이고. 감정가가 2억이 나온 빌라를 거기에 이제 전세가 2억 이상 들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2억 5천 정도 이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전세가 그 2억, 2억이니까. 2억 예. 넘게 들어 있으니까 전세 시세가 더 높은가 보다 여기는. 그럼 내가 새로이 전세를 맞춰가지고 투자금을 전체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좀 고가 낙찰을 했는데 또 그날따라 법원 장소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근데 그 장소 경매 입찰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빌라를 입찰하려고 온 거는 아닐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매장의 분위기가 좀 후끈하고 그러니까 거기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시원하게 딱 금액을 써서 고가 음. 낙찰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전형적으로 역전세가 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전세 시세가 엄청 높고 뭐 그런 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세 조사 잘못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상식적으로 비싸게 굳이 낙찰 받을 거면 경매를 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경매 이유가 감정가보다 없는데. 예. 그쵸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도 이윤이 난다. 그러면 이제 의도된 고가 낙찰을 받기도 하는데 경매 감정 평가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 경매가 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몇 개월의 시간 차이가 그래요? 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거의 2년 정도 전에 발행한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이게 아직 경매가 진행이 안 됐다 안 열렸다 2년이 지났는데요. 네, 다시 그러니까 그때 동안 뭐 시가가 변했을 거잖아요. 그럼요. 재평가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경매 진행이 안 됐다 이런 거는 자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경매를 진행하는데 무슨 뭐 내부 절차도 있고 뭐 그 앞전에 진행해야 되는 뭐 경매 물건이 좀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시간이 감정 평가 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렇게 탁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평가를 한 날에 그 시가와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는 그 날의 시가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차이를 메우는 게 개인의 능력인 거겠네요. 시장 조사나. 바로 그거죠. 아. 그걸로 이제 투자 수단을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보통 언제 감정 평가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다 다른가요, 또? 그렇죠. 이제 경매계마다 사정마다 다 다를 텐데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전에 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경매 투자를 염두하는 경우에는 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감정서가 업로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서가 언제 작성이 된 건지 야, 그거를 되게 좀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감정 평가가 언제 됐는지 날짜를 꼭 확인해야 된다. 네. 그러면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경매 시장의 수요자들이 몰리겠네요. 그런 경우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때에는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계속 상승을 하는 때라면 그런데 하락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과거의 감정가가 고가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저희 의뢰인 중에 이제 경매 전문 투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경매 시점하고 법원 이 경매가 실제로 열리는 그 시점하고 감정 시점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가가 올랐다 이런 거 찾는데 정말 고수거든요. 진짜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구역 이슈 있는 데서는 6개월 전에 감정평가 뭐 3억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뭐 인가가 났다든지 뭐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야. 갑자기 이제 좀 확 시가가 오를 것 같은데? 확 예. 오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최저 매각 가격보다 더 이상으로 해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역시 돈 버는 사람들은 제주 좀 다른 것 좋으시더라고요. 같아요. 예.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받을 땅을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재택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건 네. 뭡니까? 예. 보상 경매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될 토지를 2억에 낙찰을 받아서 이제 5억의 보상을 받는다. 야, 정보력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경매 가격이 이게 낮았던 게 아니라 유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좀 많이 가격이 깎였던데 그래도 뭐 2억이 작은 돈은 그럼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입찰하기 전에 이제 보상이 얼마나 나올 것 같은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보상 예측가보다 이제 좀 낮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보면은 항상 제가 입찰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굉장한 분들이 있군요.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감정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교차가요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기 전에 우리 3117님이 쌍둥이 가졌다고 축하해달라고, 어제 검사했는데 심장이 2개예요. 같이 한번 박수. 예, 축하드립니다. 3117님 건강하게 출산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